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손창옥입니다. 지금 세션은 남북의 오늘과 평화협력의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됩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왕기 평창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수일 평창군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포럼을 주관해 주신 한왕기 평창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 평창 평화포럼에서 평화를 향해 가는 오늘의 남북협력 과제를 주제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연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을 합니다. 3년 전 이 자리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는 스포츠를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의 모범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직된 남북관계는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번 세션이 남북평화협력의 새로운 도전이 되어 평창올림픽의 핵심 유산인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 진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평창의 평화 정신이 크게 확산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평화도시 평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아 보시니까 서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평창 평화 포럼에서 남북 세션을 하면서 이번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남북 문제에 남북 평화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여러 활동가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셔서 같이 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하는 워크숍 개념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원래 준비가 됐었던 세션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 모시다 보니까 이왕이면 한 1박 2일 정도 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세션을 좀 3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오신 분들도 누구도 관계없이 이번에 이 3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세션에 어떤 내용도 괜찮으니까 좀 마음껏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했었던 거는 다들 마찬가지 마음이실 텐데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되면서 상당히 남북 관계가 잘 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반도에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한반도에 온 봄은
벚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실은 정말로 봄이 아니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그러니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답답한 이런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를 정부는 정부대로 쓰겠지만 민간은 민간대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은 광역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드는 그런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모시게 됐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바로 우리가 무슨 해법을 내놓는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의 생각들을 모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는 방향을 잡는 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전국에 어디를 보라 평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경기도에서 또 DMZ 평화 포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또 경기도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서울도 평화 포럼 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제주도 이미 하고 있고, 곳곳에서 평화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편으로 보면 참 우리가 평화롭지가 않구나, 이런 얘기의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평화 이야기할 때는 주로 남북 평화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 얘기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정말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북의 평화를 갖춰야 되는 것 이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 그리고 인류 문명의 지속을 위한 이러한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해서 G2로 표현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아래서 이 한반도는, 특히 남한은 굉장히 옹색하게 가운데 있어서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 풀어내야,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기후위기나 남북 문제라든가 이 G2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이런 이 불안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의 출구를 가지고 있어도 보입니다. 우리는 그 출구를 바로 무엇에 찾는가 하면 남북 문제 해결에서부터 찾아 나가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남북 문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남북 문제를만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옹색한 이런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한말에 한반도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은 구한말의 한반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구한말의 한반도는 자기 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아주 강력한 이 국가 체제를 이미 갖춰 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으로 세계 5, 6위의 군사 강국이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내에 들고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합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가 전 세계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강력한 남북한의 힘들은 남한의 힘, 북한의 힘, 이건 정말로 질을 달리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과 북의 이러한 다른 힘들을 잘 모아서 합쳐낸다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힘들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 협력, 남북 평화는 바로 이런 한반도의 이 힘들을,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모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3년 전 이곳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남북 평화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평창의 평화는 바로 남북의 평화입니다. 이 남북의 평화를 정말로 다시 불을 지펴서 정말로 남북의 평화 열기를 활활 타오르게 해서
지금의 교착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불과 1, 2개월 전에 전쟁이 나니 마니 하고 있다가 직접 만나보니까 순식간에 전쟁 대립했었던 얘기 싹 눈녹도 사라지고 정말로 가슴 뜨거운 동포애를 확인하면서 남북이 하나다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직접 만나기만 하면, 저희도 북한에 가서 북쪽 사람들 보거나 해외에서 북쪽 사람들 만나면 바로 가까운 이웃을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정말 설레고 가슴이 뜨거운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동포들은 누구나 남에 살거나 북에 살거나 똑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뜨거운 동포애가 우리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참 굉장히 엄중한 시입니다. 잘 가꾸어서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한반도가 통일의 길로 나갈 것만 같았던 이런 분위기는 2019년 하노이 회담을 경과하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얼마 전에 그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8일간 했었던 북한의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남북한의 상황은 4.27 판문점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상당히 엄중하고 위험한 그러한 시간들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판문점 선언 이후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됐었던 이런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살려서 남북한의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을 참가하면서 남한과 미국에 북한이 선의의 손을 내밀었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남한과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면 하는 대로 같은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선의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런 태도를 이번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정책을 폐기해달라. 그 얘기 하나입니다. 적대시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요구를 북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남쪽에서도 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남한 역시 오랫동안 우리 전쟁을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지내자. 서로 교류하고 화해하자. 그리고 협력해서 서로의 평화로운 체제를 가지고 서로 상생하면서 살자. 그리고 나서 남과 북이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뤄나가자. 이것이 남한 정부 또 우리 남한 국민이 갖고 있는 일관된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요구나 남한 국민들의 이런 요구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그럼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할 거냐? 이런 방법적인 문제들의 협의가 미진한 것. 이것이 지금 우리를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는 북쪽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 체제를 어떻게 만들고 북한의 남북의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들이 조금 더 정리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 그 남북의 통일 방안은 국가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마 최근에까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소위 드레스덴 선언, 통일은 대박이다고 얘기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는 통일 방안이 아닙니다. 그건 통일 방안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그 남북을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해 가지고 흡수해서 통일하면 그것이 대박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지 통일 방법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이 그 내민 손을, 우리도 내민 손을, 남과 북이 서로가 내민 손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걸 제시해야지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얘기한 태도로 보면 공은 우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북한이 던진 공을, 큰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고 작은 공은 우리 남한에 넘어와 있습니다. 이 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공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남한은 사실은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북한만큼 태도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다르게 북한은 국제적으로 제재 때문에 고립돼서 스스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체제에 있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 체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세계 경제에 묶여 있고 정치적으로도 한미동맹을 비롯해서 민주주의 블록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문제를 결정하기가 쉬운 처지에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처지가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극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남북의 평화 문제는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 평화 협정을 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진정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 모든 방향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부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민간들이,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서서 힘들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도를 찾아 나갈 때 이러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구체적인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내용들이 커지고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의 협력은 지금까지는 남북 협력은 다 북쪽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의 협력은 우리가 북쪽 가서도 할 수가 있고 북쪽 사람이 남쪽에 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해외 동포들도 몇 분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과 북의 평화 문제는 해외 동포들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연대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서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남북 평화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대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관광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는 이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개발 사업도 할 수가 있고요. 조사, 연구, 교육, 보건, 의료 등도 할 수가 있고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러한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경제 협력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강원도 분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정작 강원도 분들은 뭐 이게 자리 때문에 그 여럿이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초청을 많이 못해서 강원도 분들이 많지 않고 주로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죠.
그러면 특별히 강원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분단선을 마주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민족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여기에서도 다른 시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강원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푸는 것, 기후위기를 통한 생명의 위기의 문제를 푸는 것, 이것은 남북 강원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번 이 8차 당대에서 북한이 했었던 몇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당대에서 했었던 것은 북한 얘기입니다. 시군의 목표는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 전략과 전망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잘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완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 마치면서 내린 결론의 한 구절들입니다. 남북강원도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강원도가 지리적으로 접해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부합되는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찾아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북강원도의 발전 전략과 전방 목표를 현실성 있게 잘 세우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완강하게 북쪽에서 얘기했었던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준비해서 협력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방 경제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원료와 자재를 이용하여 발전을 시키는 것을 일관된 정책적 요구로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시경영사업과 치산치수, 환경보호사업을 개설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남강원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북쪽에서 현실적인 과제, 요구, 이것이 남강원도의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 요구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북쪽의 요구, 남쪽의 지향들이 일치하는 부분을 잘 찾아내서 구체적인 방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남북 협력을 이뤄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을 보고 남강원도 쪽을 잘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금강산에서 설악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남북 간의 산림협력은 바로 이런 백두대간이 맞닿는 이곳,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협력을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해바다보다는 서해바다는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해관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업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평창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영서지역은 축산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원에서부터 화천, 춘천, 홍천, 횡성, 평창, 이게 다 이 한반도의 최대 축산 단지들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북한의 평강군, 이천군, 세포군 해서 세포 등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남북 협력 포럼을 하면서 세 번째 세션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북과 북이 같이 갖고 있는, 지형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서로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곳 평창에서 세포 등판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한환기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탁견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140개 되는 시군, 우리가 200여 개 되는 기초단체 중에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어찌 보면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평창입니다. 남북관계가 당장은 어렵고 풀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안 보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나가면 반드시 이런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 한미 간의 관계,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한 조상의 자식들인 해외 동포들까지 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는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과 북이 서로 원하는, 남과 북이 서로 지향하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서로 적대시를 그만두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걸 준비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내일 오후까지 해서 오늘 총 세션이 3개가 있는데 대부분에 오신 분들이 3개를 다 참석하기로 하고 그래 오셨습니다. 마지막 내일 오후 시간에는 오신 분들 전체 한 30분 정도 해갖고 좀 라운드 테이블로 누구나 좀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잠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도 생각합니다. 좀 다소 두섭이 좀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 이런 정도로 하고요. 마치는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과 발표자분, 패널분께서는 단성에 마련된 자리로 옮겨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션의 좌장님이신 백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체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백이찬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이 있을 당시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서 14 합의문을 작성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1년이 지난 2018년 10월 달에는 14선언 11주년 기념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11년 동안 변한 평양의 모습을 봤습니다. 11년 동안 북한의 평양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중시하는 여러 가지 슬로건들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전당 같은 그런 곳에서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교육을 시키고 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력갱생을 핵심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죠. 그 자력갱생 안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생각했을 때 북한의 경제 발전은 결국은 대외 협력을 통해서 이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력 경생의 방식, 그것을 기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 이 7, 8년 동안 남북 관계가 중단된 이후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어떤 식으로 재개할 것인가,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에 2021 평창 평화 포럼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평화의 진전이라는 그런 대주제 하에 전체적인 그런 분야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특별히 과학기술에 좀 초점을 둔 이런 세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강원도에서의 협력,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산 협력,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특별히 과학기술 문제에 좀 초점을 둔 이러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이영동 민하협 상임집행위원장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북한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로 첫 번째로 이렇게 지명이 됐는데요. 하기 시작이 앞서가지고 여기 차가 막힐 걸 대비해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는데 2시 좀 넘어서 도착을 해서요.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오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이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꽤 낯익은 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기다리는 1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저희가 2005년, 6년, 7년 이 무렵에 대규모로 그 평양을 방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서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바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알고는 있고 통화는 하지만 잘 못 만났던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이렇게 많이 만났던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면서 서로 웃고 말았었는데 오늘도 여기 코로나 전국 때문에 서울에 있으면서 잘 못 뵀던 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반가웠던 그런 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 기술은 그 잘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한 학기에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한 과목 정도 배운 거가 전부 다인데 지금 변 박사님이 쭉 설명한 걸 갖다가 제가 2번, 3번 읽어봤는데 북한의 과학 기술 발달사에 대해서 과학 기술 중시 정책에 대해서 그 한 학기에 배웠던 그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용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그 첫 번째 토론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건데 또 제 뒤에 이어서 쭉 하실 분들이 다 그 쟁쟁한 베테랑들이시고 또 이 방면들의 또 홍상영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과학 기술을 또 전공과 하셨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 기술은 홍상영 우리 그 사무총장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회문화 교류 쪽으로 이제 저희 단체가 하는 그런 거라서 사회문화 교류 쪽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백이찬 차장님께서 2000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가보고 2018년도에 11년 만에 가보니까 북한이 거기 과학기술 많이 변화된 모습이 과학기술의 거기 변화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특히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묵묵히 계시는 우리 진청규 기자님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럴 때마다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었는데 저도 못 가본 지 한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북한이란 사회가 특히 평양이라는 사회가 꽤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야가 앞서가지고 강원도라 그러면은 아까 뭐 접경 지역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 하나가 과거에 거기 5년 동안에 거기 그 북한 땅이었던 수복지구라는 그런 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랄지 그런 거가 훨씬 더 타 지역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게 강원도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접경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고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접경 지역 특별법이 크다랗게 또 강원도를 못 도와주고 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강원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2년 전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금강산에서 약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2019년 새해맞이 금강산 모임을 하고 나서 우리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꺼냈고요. 저희도 거기 가지고 간 타 단체에서 받은 이런 그 남북의 관계 어떤 뭐 교류에 관련된 이 거기 프로그램들을 갖다 상당히 많이 출력해 갔지만은 이렇게 눈짓으로 보니까는 다른 단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갖다 가지고 와서 북쪽 그 파트너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꽤 많은 거기 사업을 주고받았고요. 2018년도 말 2019년 초에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 팀, 많을 때는 두 팀 내 세 팀 정도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해보자 그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르고 골랐던 게 약 120가지 정도 사업을 이렇게 이거는 좀 그 재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두면서 앞으로 풀어 나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2019년 2월 달에 그 어떠한 사업도 못하게 된 그런 실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고요. 그래도 또 저는 그래도 이렇지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최연아 치장님은 또 거기 그 지난달에 그 1년 1개월 만에 그 북측으로부터 이렇게 서신도 받았지만은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 2020년 1월 1일 새 인사 이후에 어떠한 그 북하고 어떤 연락 관계랄지 이런 게 좀 현재에서 또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뒤에 분들이 다 얘기를 좀 풀어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17년도에 시작된 그 유엔 제재 그 2397은 매우 그 강력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우리 그 박장리 신부님도 계시고 우리 이기범 그 회장님도 계시는데 2397로 했을 때 북하고 어떠한 사회적 교류가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심지어는 쇳덩어리 하나, 비닐 봉투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일일이 다 이렇게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사회문화 교류는 매우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현대가 가지고 있는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가지고 있는 관광은 그냥 단순 관광이 아니라 일단은 그 대량 그 현금이 들어가는 그런 남북 경협 사업으로 이렇게 그 유엔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현대 금강산 관광 되면 될 것 같지만은 유엔에서는 벌크캐시가 들어가는 경협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거기 10년 전의 거기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도 그렇고 뭐 다른 단체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대북 거기 뭐 저희는 사회문화 교류를 하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지만은 그리고 간간히 이제 사회문화 그 계기별로 사회문화 교류를 하는데 사회문화 교류에 앞서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이 자금이 북으로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은행들이 2차 거기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의해서 자기가 불리기에 당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은행들도 상당히 거기 또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문화 교류 환경은 매우 어렵지 않냐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거기 유엔사들은 유엔사대로 또 횡포를 부리고 있고 또 이렇게 실무적을 좀 거기 상무부, 재무부, 그다음에 국무부에 일일이 이렇게 유엔 제재에 대해서 상의하기가 곤란하니까 거기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었는데 워킹 그룹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섭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거기 좀 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또 유엔사 문제는 거기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 그 부지사가 이렇게 또 문제제기하면서 지금 아마 그 우리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유엔사가 법적으로 근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문제까지 거기 다시 이게 제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미플로로 대별되는 그 북한의 그 북으로 넘어가는 거기 물건이 타미플로는 되고 트럭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상한 논리로 우리의 국민들이나 그런 것들이 한미 호킹 그룹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봤고요. 쭉 다 읽어봤는데 다만 한 가지 약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쭉 마지막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저기 지명을 거기 예를 들었던 게 이제 개성공단 1단계를 말씀하셨고, 개성공단 1단계는 얼마 되지 않는 그 개성공단을 가동하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출퇴근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개성공단에는 그 출퇴근하는 사람이 거기 멀리서 온 사람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냐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는 4시에 일어나는 게 우리로 치면 금방 올 걸 갖다가 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서 밥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개성공단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지적하셨는데, 개성공단 1단계 문제는 이건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개성공단의 2천만 평 중에서 정확히 따지면 공장 부지는 800만 평이고 상업 부지가 1,200만 평이고요. 1,200만 평 안에는 우리가 아파트나 숙소를 지어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근로자들이 25만 명이 여기에 숙소에 있으면서 개성공단에 출퇴근하면서 공단을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제가 좀 전에도 거기 우리 개성공단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개성공단 쪽 사람들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값싼 노동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처럼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주 성실도가 매우 상당히 높아요. 요령 안 피우고.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거기다 언어 문제랄지 낮은 임대료, 낮은 물류비 등등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개성공단이 제기했을 때 124개 기업 중에서 개성공단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한 경우는 한 개를 뺀 123개 기업이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개성공단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는 첫 번째가 값싼 노동력입니다. 근데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하고 거기 어떤 사회문화 교류를 따라서 개성공단을 북하고 남북 경협 사업을 했을 경우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기업인들이 이점을 생각한 부분들이 낮은 노동력이지 않냐. 근데 당분간은 이 형태로, 그러니까는 노동력이 낮은 형태로, 그러니까는 값싼 노동력이 낮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조금만 더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전략 물자로 판명될 수 있는 그런 물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류 협력 사업이 이 부분이 가장 적절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좀 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 얘기 끝내는 걸 하고요. 다음 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동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남북 교류의 난점, 장애 요인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개성공단 방식의 남북 교류가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벤 박사님의 논지에 조금 질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홍상영 사무총장님 토론해 주시되 한 7, 8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우선 지금 변학문 우리 박사님께서 박사님 어디시죠? 네. 박사님께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남북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변학문 박사님은 이 북한의 과학기술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그 흐름을 추적해서 남과 북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변학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떤 분이 이제 단번도약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렇게 또 표현해서 북한의 경제개발 발전 전략을 표현하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 특히 과학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자리가 자리니만큼 조금 더 이 발제자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 제기랄까요? 어쩌면 조금 더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이게 토론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가 뭐냐면 과학기술 분야를 중시해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과학기술을 중시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어느 나라도 다 과학기술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경제발전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경제가 엄청난 성장이 될 때 제 기억에 뭐냐면 첫째, 공대, 둘째, 공고, 그 다음에 이게 산업과 연관되고요. 이게 공작과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의 굉장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과학기술, 이 경제발전과 수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현재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그러면 북이 최근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냐? 지금 아까 박기남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최근에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북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국가 발전 전략에서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다만 성군 시대, 성군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기 위해서 약간 구조적으로 이게 이제 국가 체제를 성군 정치 국가로 만들었게 다시금 이제 정상 국가로 저는 바뀌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한 가지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국가가 막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하자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비현실적이었다고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 비현실적이었는가? 바로 그게 결국은 과학기술의 이 정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 체제와 같이 가야 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그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거와 같이 연계되는 것이 그게 무슨 그냥 하라고 하는데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개의 조직, 개인에게 이것이 혁신적인 생각이 풀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게 국가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인가, 사회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변학문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찾아본 부분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남북 교류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런 과학 기술이 남북 교류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역할과 관계 맺음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남북 교류 관련해서는 쭉 앞에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럼 현실적으로 남북 교류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아까 제가 계속 주셨지만 저는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 보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건 지금 저는 백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백신과 그것이 돼야만 현재 여러 가지 남북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 치료제 이 부분을 어떻게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우회적으로 돌파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이게 돌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숙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이상은 다른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뭔가? 그거를 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적어도 북한의 수용 가능성,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란 뭐냐면 그냥 북한은 지금 단순 물자 지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역량, 자기들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자체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역량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함께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대북 제재가 있는 이상에서 어떻게 같이 기술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과학기술이라는 부분이, 그러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과학기술이 이게 우리 보통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건설, 잘 사는 나라, 이걸 말하는 건지 이것도 좀 비전이 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이 생각하는 방식의 그런 경제 발전이라고 하면 대단히 에너지나 자원이 물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실 적절한 건 아닌데요. 그런 방식입니다. 과연 이게 북한의 발전 방향으로 맞느냐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 소비가 최소화되고 자원을 아주 적절하게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에너지가 덜 드는 그런 방향에서의 과학기술이 투입돼서 북의 새로운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어떤 경제 발전, 잘 사는 사회의 행복한 사회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혹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변함문 또 박사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를 좀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상영 총장님 아주 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보니까 한 4가지쯤 해주셨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또 우리 변 박사님 잘 대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은아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님 토론해 주시죠. 예. 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그 남북 협력의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하는 자리에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변학문 박사님이 이제 그 북측의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북이 말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접점을 만들 때 이제 거기서부터 협력이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이 지금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발제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 북이 말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이 지금 아까 이제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류 협력 문제가 일종의 이제 아이템이나 또는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환경과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좋은 아이템이나 또는 접근법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류 협력이 그러한 경로로 재개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최근에 이제 2년 반 동안 북이 누차 얘기를 해왔고, 저희가 때로는 이제 북이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북은 또 북이 말하는 방향에서의 일관된 정책을 또 펼쳐왔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과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인 교류 협력의 접근 경로와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문제와 동시에 모색되고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때 상호 간에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현실적인 경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2019년 2월, 그러니까 저희 민간이 이제 직접적으로 북각 공동 행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는 2019년 2월인데요. 2019년 뭐 남북 관계로 본다면 2019년 4월에 있었던 그 최고 상임위원회 때 이제 관련된 그 대북 남측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굉장히 이제 공개적이고 또 명시적인 이제 비판적 입장이 나온 이후로 지난 한 2년 정도의 남북 관계를 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제로 이제 201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상당히 많이 이제 기대하면서 그 이후로 이행을 미뤄놨던 측면이 있고 사실 독자적인 어떤 이행의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가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제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던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이미 강력하게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도에 사실 정부의 입장은 이제 이른바 제재를 우회해서 할 수 있는 것, 보건협력이라든지 또는 개별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고, 남북 공동선언에 이제 포괄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군사적인 적대관계의 완화라든지 또는 정치적 적대관계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전단 문제조차도 이제 사실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서 뒤늦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디테일한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 판문점 선언이나 또는 북미 공동선언 또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적대 행동의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북측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북측의 그런 평가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평가다라고 하는데 일정하게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사실은 상호주의 얘기를 이전 정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원을 하면 북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2018년의 양상을 보면 북이 먼저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했던 것이죠. 핵시험도 중단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하나의 북측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합의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 또 미국 정부가 이행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노력하는 자세가 없이 그냥 개별적인 접촉 현안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다시 교류협력을 복원하는 데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좀 회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또 기자회견 또 통일부의 이 신년 업무 보고를 보더라도 사실상 기존의 정책에서 별로 변화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2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우리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라고 하는 측면이 상당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을 여전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과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북측의 국경 봉쇄나 이런 조치들 또 워낙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북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이번 당대회의 평가처럼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곧 이제 북의 내부 필요성에 의해서 대화로 나서지 않겠냐고 하는 굉장히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어떤 전력난 문제나 경제 위기가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류 또는 뭐 정부 측의 평가였는데 사실은 이제 전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자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지금 끌어올린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제재로 인한 압박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번 당대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대화와 협력으로 나설 것이다. 본인의 정책을 포기하면서 나설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상당히 우리의 그냥 입장과 관점으로 낙관하고 있는 이런 태도라고 보고 그런 어떤 태도들이 실제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의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뿐만 아니고 이후에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좀 정치적 환경과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북 간의 신뢰가 완전히 지금 사실상 거의 깨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3월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약속 사항이기도 했고 또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적대행위 중단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군사적 행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쨌든 북이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조건에 맞게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의 중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군사훈련의 강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괄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제제재가 굉장히 좀 촘촘하고 사실상 남북 교류협력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제재를 완화하는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변학문 박사님께서 과학기술 교류의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적재산권 문제 관련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작권 관련한 이 남쪽에 수임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경제협력재단에서 이제 북측의 저작권 관련한 계약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로 인해서 그 저작권료를 북에 송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그러니까 국제 제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제재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교류 협력이 국제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할 수 없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도 역시 촘촘하게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쨌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북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제재의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조항의 내용으로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조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오이사 조치의 해제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어떤 조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은 상호 방문은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접촉은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 역시도 승인 제도로 이제 통일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안팎에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고 통일부도 대북 접촉 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라고 하는 것을 교류협력 개정 방향으로 이미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정원 등이 계속 이제 반대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국무회의에 의결된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교류협력의 복원에 기여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된 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은 그것 자체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남북 기본 합의서의 체결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 이제 실체를 갖고 있는 정부라고 하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인받은 것이 이제 유엔 가입이었다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는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 관계를 이제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같이 천명을 했습니다. 이 두 조치의 의미는 어쨌든 그동안 북이 어떤 실체가 없고, 또는 이제 한반도의 북쪽을 그냥 임의로 점령한 불법적인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정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갈라진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사이의 특수한 관계도 같이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합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이 남북 간에 실존하는 관계는 근본적인 어떤 갈등과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저는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에 어떤 판단이 있을 때는 국가보안법이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산자부에서 이제 정상회담의 어떤 문건을 준비했다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남북 사이에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온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 같은 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체제가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데로부터 기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북 교류가 본격화된 지가 20년이 지났고, 또 온라인 시대, IT 시대에서 전 세계 어디나 사실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와 접촉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도 발전을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북에 대한 정보 접근은 차단되어 있는 현실이 남북 사이에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실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면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하는 데에는 굉장히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재의 실체를 부정하는 법제도,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적대적인 의식의 확산 또는 이제 가짜뉴스의 확산을 제도적으로도 부추기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 등의 이런 냉전적인 법률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인 토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과학기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학기술 협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로 기여할 수 있는 데에서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최은하 사무처장님께서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하시는 토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세션의 주제가 평화를 향해 가는 남북 협력 과제인데, 그러니까 남북 협력을 통해서 평화로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주제로 했는데, 우리 최 처장님의 말씀은 평화가 있어야 남북 협력이 가능하다. 즉 정치 군사적인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 남북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질문은 아니고 우리 최 처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셔도 될 듯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7, 8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주성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갔더니 북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3대 바보가 있다고. 그 3대 바보가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가 컴퓨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보랍니다. 두 번째가 노래를 제대로 못 부르면 바보랍니다. 세 번째가 금연하지 못하면 바보다. 그 3대 바보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3대 바보의 컴맹을 바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과학원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농촌진흥청을 가봅니다. 크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히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과학을 통한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여실히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변홍근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남쪽 민간들이 역량 강화 지식 공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시는 변홍근 박사님도 잘 모르실 정도로 저희가 말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했던 것들이 과학기술 협력이고, 그리고 그런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왔던 일들이 남쪽 민간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단순 물자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들을 가졌지만 과학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북측과 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기술협력을 같이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북한에 보건의료 장비를 주거나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계류를 보내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과 함께 기술 연수를 해줘야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농업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시감자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1998년 10월 1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백두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대홍단으로 가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감자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자가 또 강원도와 연계가 있지요. 그런데 농학자들이 대부분 김일성 주석 시대에는 옥수수였고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는 감자인데 대부분 옥수수에 전념하다 보니 감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식이라고까지 얘기하며 감자 혁명이라고 지칭하며 끌고 갔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설도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제가 같이 일을 하던 월드비전이 북한에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국립식량연구과학원이죠. 대관에 이 근처에 있죠.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시감자 만들어내는 기술, 수경재배를 통해서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북에 전수를 합니다. 북은 그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평양, 함흥, 정주, 배천, 백두산 꼭대기인 대홍단까지 그 기술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었고 그 기술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평양을, 함흥을, 대홍단을, 정주와 배천을 수시로 다니며 그들에게 사업과 함께 기술 전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납니다.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과는 있었었는데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 말해주면 안 되는 것들을 보여줬고 들려줬고 가보게 했고 맛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북과 저희가 기술협력 사업을 하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오늘 심지 않으면 내년에 심어야 됩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시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한번 기술 전수를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놀랍게도 저희가 그것을 하자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을 설득한 것은 북한 농학자들이었습니다. 북한 농학자들이 자기 당국을 설득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3국에서 한 번 나오면 2년 동안 저희랑 같이 먹고 자고 했고, 그것을 4번을 하게 됩니다. 8년을 한 거죠. 8년 동안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북한에도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1년에 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여기서 갔던 남측의 농학자들이 50명이 넘습니다. 50명이 8년 동안을 계속 다니면서 그들에게 기술 전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8년 동안에 그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배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8년서부터 2015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2008년에 나왔던 학자들은, 북한의 농학자들은 그저 계획되어진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목표했던 것만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종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학자들마다 갖고 오는 숙제가 좀 다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걸 어떻게 유통하는지, 시장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포장하는지까지 시장화에 걸맞는 그들의 기술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그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니즈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신품종, 사과라든가 다른 어떤 그 채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품종을 북에다가 제공할 때에 남쪽 농민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들이 이게 가면 북에도 도움이 되어지겠지만 나중에 그 여파가 남쪽에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니 남쪽 국정이 막혔기 때문에 남쪽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남쪽에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이라는 다른 나라로 갈까 봐 시장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아차했던 부분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고요. 남과 북의 농민들이라면 농민들,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각자가 공리공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한 친구들이 나오자마자 했던 이야기는 기술을 가지고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왔던 농학자들은 남북 간의 먹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북한 농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먹거리, 남쪽에서 오는 게 제일 좋다. 남쪽이랑 비슷하다, 우리가. 그 중국권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8년이 지난 다음에는 중국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를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을 시장으로 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과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그들은 먹거리 문제가 경제협력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 효과를 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향후,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남쪽 농민들도 이 혜택이 되어지고 상호 간에 공리공용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로 협력사로 하면 되고 기술 협력사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게 경제협력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대북 제재가 문제가 됩니다. 못하는 거죠. 아까 홍창현 총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수용 가능성, 우리의 실현 가능성, 거기에 국민적 공감대까지 포함되어지고 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가야 되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협력 단위라든가 국가적 단위에서의 어떤 기술을 주고 과학기술을 협력하기보단 인도적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사업으로 접근하고 거기를 통해서 과학기술을 주고 기술협력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단계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북의 기술도 과학적인 협력도 그리고 나중에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바탕도 한번 깔아보는 건 더더욱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강원도가 상당히 힘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번에 내일이죠. 축산 관련된 부분 얘기하겠다 하시는데 2018년도에 북의 친구를 만났을 때 북한 농학자들이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가금류에 대해서 유전 자원을 교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들이 갖고 있는 토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접목시켜서 유전자로 상호간에 교류하면서 뭔가 시너지 내어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상품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8차 당대회 결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먹먹했습니다. 이유는 다 알겠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에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평생 이것에 대해서 최고 가치를 두고 이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희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당국에다가 그것이 보수 정권이 됐던 진보 정권이 됐던 이야기합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게끔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맡겨놓을 수 없다고 하는 당연함이 그런 걸기가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북측 친구들한테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북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건 당국 간에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 정부도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것들을 이행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
민간을 통해서 작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끔 저희 민간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성 총장님 C감자의 사례를 통해서 남북 간의 이 기술적인 협력, 나아가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변학문 선생님 발제도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의 의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 전에 발제문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앞서 변학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학기술 강조는 김일성 시대부터 했어요. 근데 2021년 최근에 8차 당대 평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결국 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발제하시는 선생님의 좀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어쨌든 2018년부터 유엔 대북 제재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북쪽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어느 수준으로 생각하는 건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이주성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번 8차 당대회 그 결정문을 다 보면서 정말 좌절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2019년 12월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의 연장선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1년 8차 당대회를 예고하면서 어쨌든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강경한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했던 정세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더 저는 이번 당대회 결정 기조가 우려스러운 거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허들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의 노력 여하, 일정 정도 어떤 태도 이런 부분이 판단 기준이었다면 2021년 당대회 이후에는 남북 당국의 강력한 행동에 실질적인 동반이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2019년 2월 하노이 노드일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당국한테 얘기했고 2019년, 2020년까지 했었던 게 우리 당국에서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남은 기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과연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저는 2020년 김정은 정부의 그 집권 방향을 보면서 어쨌든 2018년에 변학문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공세적으로 나왔거든요. 되게 변화된 상황들도 많았었고, 근데 어쨌든 2018년 남북 및 북미 차원의 적극적인 공세의 실패와 정면 돌파전 이후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수적인 정책으로 확 회귀가 된 거고, 그다음에 5개년 계획 초기 경제 토대 재정비, 그다음에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천명이 된 거거든요. 즉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 및 재편성하면서 그 토대 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거치면서 우리도 어려웠지만 북쪽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해가 실질적으로 드러났었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그 자국 내에서, 북한 내에서 비리와의 투쟁을 했었고, 예를 들면 신의주 세관 숙청이 들어갔고 평인대병원에 비리하면서 되게 강력한 비판이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이 기조가 올해는 더욱 지속될 거고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지 저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사회와 그다음에 해외 동포와의 사업은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은 저는 2년 내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남북의 전면적인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체제 전환이 동반되어야 되는 걸 우리도 실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전 체제의 법규와 인식 속에서는 교류 협력의 구호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화 체제를 담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관건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에 얼마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냐라는 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2016년 개성공단 2월 폐쇄되면서 남북관계 되게 완전히 막혀 있었던 거고, 2018년 조금 반전되면서 우리 그동안 되게 많이, 민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되게 준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가 향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까? 이 준비가 실질 현실화되기 위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의 행동의 결과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시기도 앞서 최은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에 한미 군사훈련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행보를 좀 더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강력한 운동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도 우리가 2020년 내내 사회단체든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내왔지만 그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제하면서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에 서울에서 만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반갑기는 하지만 향후 정세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하여튼 토론을 마치면서 하여튼 할 일은 많고 우리도 그 정도의 준비는 많았지만 향후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가지냐에 따라서 앞당길 수 있냐 아니면 이게 지속될 수 있냐라는 거라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어쨌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엄주현 처장님, 지금 남북 교류의 현실이 아주 엄혹하다라는 냉정한 또 아주 현실적인 그런 토론을 해주셨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적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우리 최은하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치 군사적인 문제, 평화적 환경의 조성, 이런 것들이 좀 먼저 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구체적으로는 질문 2가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정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한편으로는 오늘 그 주제에 대한 그 입장 또는 이 해법을 밝혀주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발제자 변학문 박사님께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 패널들 또 우리 발표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학문 박사님께서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그냥 순서대로 일단 제가 메모한 대로 좀 하면요. 일단 이영동 집행위원장께서 개성공단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죠. 개성공단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1단계와는 좀 다른 형태로 좀 가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쭉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과 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어차피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1단계만 놓고 봤을 때 저도 이제 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쪽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들었는데, 그 낮은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그 수익성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임대료가 뭐 $1다. 이거는 일종의 북한이 특혜를 준 거잖아요.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 협상을 하다가 $50에선가부터 시작을 했고 굉장히 낮게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뭐라 그러죠? 세계적인 뭐 평균치라는데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물론 그 상황에서도 그 입주기업분들은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건 앞으로는 그 저임금과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으로 있고,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남북 관계에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하다거나 이제 쓸데없어가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는 게 저는 현실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상영 선생님께서 이제 막 질문들을 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과학기술의 기초와 경제 성장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분들이 들으면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시작한 2001년만 하더라도 북한과 과학기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이 있어?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발제를 하고 할 때 이게 단순히 그냥 과학 발전시켜서 기술 개발하고 성장을 높이자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뭔가 자료를 보고 정리하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을 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엑셀을 조금 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엑셀 쓰지만 엑셀 위에 그 필터하는 것도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것만 해도 되게 작업할 때 편해집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뽑아내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해서 쓰면 훨씬 더 제가 공부하고 하는데 편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하죠. 안 합니다. 공부를 더 하기 싫어서. 하면 편한 거 알지만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거 알고 내가 이 나이 먹고 이제 머리가 굳었는데 뭐 하지? 라고 하면서 그냥 예전 거 좀 떨어지지만 그냥 그걸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쨌거나 적어도 최고 권력자라든지 그 최고 그 권력 그룹에서는 계속해서 사회를 향해 얘기하는 게 끊임없이 혁신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괴리가 너무 커요. 이번 당대에 스스로 인정을 했지만. 그래서 어쨌건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초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질문하셨던 엄전 최상위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혁신이라는 건 결국 이제 체제, 뭐 관리 문제와 연관됐다라고 하는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이 야 과학자들 문제 있어, 간부들 문제 있어,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굵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 갔을 때 야 이거 문제야라고 되게 크게 비난을 했던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랑천 발전소 건설 현장 갔을 때 17년 동안 똑같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내각한테 맡겨야 되겠어? 그럼 내각이 크가 문제가 되겠네. 그럼 당을 키우려나 하는데 딱 그다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관리해야 될 당도 문제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일 믿을 만한 건 군대인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사람 뽑아가지고 무슨 의료기구 공장 현대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했네. 근데 가서 보니까 외벽 타일을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파견한 곳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해서 흔히 말하는 측근들이고 에이스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조차 나랑 손발이 안 맞아서 어떡하냐. 이거는 몇몇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작년부터 요거는 개별 간부들을 압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좀 일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줘야 되고 좀 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대회 때 지금까지 나온 발언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할 거고 특히 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학기술의 기초에서 과감하게 혁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공 사례를 들죠. 뭐냐면 천리마 타일 공장이 굉장히 수입하는 백색 계열의 고급 시멘트를 국산화했대요. 누가 개발했냐면 김책공대 한 연구진이 개발한 건데 그 연구진조차도 자기네가 어디 지역에 나온 광물을 가지고 한번 실험실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근데 천리마 타일 공장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발주를 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 연구진이 가서 그 공장 책임 일꾼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자기들도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공장 책임 일꾼이 덜컥 잡아준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되는구나, 이제 잘리겠네 했는데 계속 밀어줬대요. 그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 노동신문이 뭐라고 하냐면 연구자들, 과학자들의 어떤 뛰어난 연구 성과도 이 정말 뭔가 과학기술의 안목과 결단력을 가진 일꾼들을 만나지 않으면 성과가 되지 않는다. 역으로 이런 사람들처럼 딴 단위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좋죠. 근데 이 과감한 혁신이란 거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북한이 지금 과학기술에 기초한 혁신을 하고 하겠다는 거는 제재나 이런 것들은 자원제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 시도가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는 거고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얘기 나와요. 자꾸 일꾼들 일하는데 책임 소재 이런 것 나중에 피하고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그러면 책임 소재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고 확실히 확신을 줘야만 일꾼들이 됐건 과학자들이 됐건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북한이 바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 좀 변화의 조짐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면 여러 가지 아이템 말씀하시고 인도적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 이런 거에서 제일 면제받기 쉬운 게 인도적 지원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데 좀
오늘도 얘기 토론에 나왔지만 타미플루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걸면 언제든지 걸 수 있는 거 결국 미국이 문제인 거고, 그래서 심지어 한미 워킹 그룹이 그럼 미국만 설득하면 다 되니까 직접적으로 그 설득하고 제재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다라는 얘기가 처음 워킹 그룹 할 때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워킹 그룹 해체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에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후 그 핑계거리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인도적 지원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그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는 지식공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국제 그 규격 표준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그 지식공유 사업 같은 경우가 유엔이나 그 OECD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 거죠. 개도국에 지식도 전수를 해주고 그들의 오너십 이런 것들도 높여줘서 뭔가 이렇게 좀 질적인 혁신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 그러면 뭐 최은하 소장님 거는 그 정세 이런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제가 그 지적재산권 이런 얘기를 꺼낸 거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제재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이거는 면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지적재산권입니다. 이거를 변호사분들이 찾은 거예요. 제 얘기는, 저는 그래서 이걸 제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미국의 제재를 핑계대는데 미국도 면제 준다는 거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 더 크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엄준 소장님 질문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제재 국면에 북이 가능한 과학기술 발전 수준, 북한이 지난 7차 장대회 때 처음으로 맨 앞에 얘기했던 첨단 돌파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첨단 수준까지 가자라고 하는 건데, 몇몇 학자들은 논문도 많이 내고요. 외국에서 이제 뭐 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스스로도 단기간 내내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길게 봐도 북한 일단 국가 규모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첨단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거고, 다만 경제 각 부문에서 좀 과학기술 기존 혁신들을 활성화해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정도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는데 아주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좀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을 대강 보면은요,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평화를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어떤 일이 가능한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또 뭔가 장기적으로 평화를 위한 계획을 우리 국내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크게 하나의 질문 범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일반 국민들도 좀 알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K방역이라든가 경제발전 같은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주 발전했지만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문이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남북 강원도 과학기술 교류를 한다면은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같은 분이 북한은 군수공업 분야를 민수 분야로 이전하여 상당한 성과를 가졌다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최은하 사무처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적 장벽, 체제의 차이, 정책의 차이가 남과 북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을까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주현 처장님께는 민간단체에서 북한 어린이 취약계층 지원 시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의약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와 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북한과의 이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 협력이 말로는 좋은데 실행면에서 너무 허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면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뭔가 강한 의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강한 남북 교류 협력의 의지가 있어도 북한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실행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체에서도 이전에는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설사 강력한 또는 우리 민간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북한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하면 안 되겠어. 아까 우리 그래서 엄주현 처장님 같은 경우는 8차 당대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러면서 절망적인 그런 내용, 교류 협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신 것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또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어려운 주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온라인에서의 질문에 덧붙여서 저는 오늘 뭐 발표자님도 그렇고 토론자님들 중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백신의 필요성 이것을 가지고 남북과 북이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북한이 독립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북한이 꼭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백신을 받아야 되느냐, 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해서만 과학기술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북한으로서는 아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는 벌써 러시아는 벌써 그 백신을 개발했고 중국도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뉴스에 의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우리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백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까? 다른 문제로 마찬가지로 오늘 발표자님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한 30년 동안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서 오히려 북한이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그런 사항도 열려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때 앞으로 우리는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북한은 이런 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취할 것인가 라는 것도 제가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답변하실 분들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북쪽 어린이 관련해서 의약품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북쪽이 의약품이 부족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사실인데 스스로 의약품을 이제 합성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8년 교류협력 잠깐 재개됐을 때도 남쪽의 완제 의약품은 북쪽에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원본부도 원료 의약품으로 원료를 제공하고 북쪽 제약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지표가 보여주는데 김정은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전염성 질환과 관련한 그런 지표들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북쪽이 1980년대까지 그 보건의료 지표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실제로 김정은 정부 시대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표가 우리랑 남쪽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지표가 그러니까 차이가 보여지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했고 그 상태를 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완제의약품 받고 막 이런 식의 지원이 바르지 않는 거는 지금 현재의 북쪽의 상황도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남쪽과 좀 다른 거는 분명히 북쪽은 어쨌든 사회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성의약품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주체화할 수 있는 자신들의 원료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합성의약품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과학기술을 또 보건의료도 되게 중요한 측면이라서 그런 식의 사업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은하. 네. 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남북 사이의 갈등이 체제와 정책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냐, 국가보안법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체제와 정책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고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체제가 다르다고 하여서 그것이 꼭 갈등과 적대적인 관계로만 귀결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라든지 또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공고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북을 고립해서 제압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법과 제도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상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북을 고립해서 제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제 서로 화해와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으로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이 수립된 조건에서는 기존에 고립해서 이제 붕괴시키겠다고 하는 정책과는 모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가 이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 예를 들면 고립시켜서 붕괴시킨다고 하는 정책과는 당연히 모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모순되는 양 정책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이제 붕괴하고 고립시키는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 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적대적인 정책과는 다소 모순되는 화해협력이라는 정책을 택해서 기존의 법제도에 일정한 변화를 동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 정부가 큰 방향으로 본다면 화해협력이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도 이제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런 적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런 정책과는 이제 결별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도 간접적으로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이 방향과 기조에 모순되는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고립과 붕괴라고 하는 어떤 정책 기조화에서 탄생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정책을 보다 일관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한다고 보아서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패널분들 중에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아니면 홍 박사님. 네, 그 백신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중국계나 또는 지금 그 러시아에서 좋은 백신을 개발해서 그게 상당히 효과가 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으로서는 뭐 러시아나 중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 백신이 그냥 국가들이 협의해서 좀 어려운 곳에는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게 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아마 올 연말 내년 이상 지나야 이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남북 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북쪽도 이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남북 교류가 실제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남과 북의 교류 또 우리가 한반도 전체의 어떤 방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그 믿음 또는 희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백신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고 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러시아든 중국에서 그 같이 백신을 공급하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같은 동포인데 우리가 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비용이 드는 거라면 그 비용을 같이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우리 남쪽의 주민들도 맞아서 극복하고 또 북쪽의 주민들까지 같이 함께 극복하자라는 그런 차원의 우리가 정신을 그게 남북 평화와 협력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낭문 박사님 마지막 혹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든 혹시 예, 미진한 답변이라든가 있었어요. 예. 아까 그 군수 민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네. 저도 예전에 뭐 글도 쓰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진 미천중 행정이 좀 큰 부분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그 생각한 만큼 속도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 기술 중에 군수에 쓰는 기술 중에 그냥 민간용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군사용으로 개발한 거라면 이걸 민간용으로 쓰려면 별도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이 몇 년간의 정세가 북한이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 쪽에 갖고 있던 것들을 민간으로 확 푸는 거는 안 됐을 것 같고요. 다만 뭐 2019년 가을에 했던 뭐 양덕군 온천관광단지의 스키장의 삭도를 그 군 부대가 가서 뭐 만들었고 또 일부 뭐 바퀴 달린 여러 가지 뭐 윤전 기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만드는데 군수 공장들이 뭐 많이 투입을 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어쨌거나 군 쪽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을 민간 경제 발전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은 뭐 계속 할 걸로 뭐 보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6시까지로 되어서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 여기 플로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질문은 안 하면 내가 오늘 집에 갈 수 없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한 분. 예. 예. 예, 변 박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남북풍력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임송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단체는 2007년도에 직접 방북을 해서 풍황 계측기를 5기 북측에 직접 남한 기술자들이 가서 설치를 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분석하기로 협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침 또 그때가 2007년도여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무기한 그 작업들이 지금 연기되고 있고 2019년도에 이제 그 방북은 못하고 북경에 가서 그 주로 아태랑 민경련 담당자들과 이 대북 재생에너지 협력 과정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을 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이 바람자원 조사나 태양광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먼저 그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북측에서는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요구를 하면서 상당히 그 협의가 공회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북 제재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 단계로 가기 전에 학술 교류 협력이 먼저 활성화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북측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그런 공동 학술 대회라든지 그 과학기술 교류 협력 쪽에 생각보다 그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상황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답보 상태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활성화 대책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 없고요. 단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딱 해서 위에서 규정하면 끝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이제 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그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또 그것을 통한 평화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데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변 박사님 또 여러 토론자님들께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우리가 기존의 인식보다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평화를 향해서 남북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또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남북 교류 협력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 또 정치 군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동시에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방청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